지난 8월 부산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 발견된 유서를 통해 그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뒤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자, 최용수 프로듀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사건 당일 김기섭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총장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총장 직선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바로 어제 부산대학교 20대 총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전국 국립대 중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곳은 현재까지 부산대가 유일한데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20대 총장 선거가 열린 어제 부산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차기 총장을 간선제로 뽑겠다는 것에 반발해 한 교수가 투신한 이후 꼭 석 달 만입니다. 어렵게 지킨 직선제 방식으로 선거가 열리는 만큼 사건을 지켜봤던 학생들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번 총장 직선제 다른 학교는 다 폐지됐잖아요. 올해부터 저희 학교만 남았고 저희 학교도 사실은 폐지될 뻔했었는데 고현철 교수님께서 자신을 투신하시면서까지 총장 직선제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학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의미가 깊고 고현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학생들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남은 사람들도 자기의 몫을 그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월 학교 측은 기존의 직선제 방식이 아닌 간선제로 차기 총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교수들은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교육부는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학교에 총장 직선제 개선, 즉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교수 사회 저항은 심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에 총장 선거에서 직선제 요소가 하나라도 남아있을 경우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재정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직선제 폐지를 결정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예산 앞에 굴복한 학교 측의 결정에 당시 직선제 관철을 주장하던 국문과 고현철 교수는 이에 분노해 투신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서 고인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총장 간선제 방식이 채택된 것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부산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교수 투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 학교 측과 교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당일 오후 김기섭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고 교수의 투신은 그동안 총장 직선제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학내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정말 뭔가 뒤통수에 뭔가 얻어맞은 그런 어떤 황당한 그런 기분이었죠.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그런 분위기 속에 고 교수님이 그런 경종을 울려놓으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뜯어보게 된 겁니다.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놓는 큰 계기가 됐죠. 어떻게 보면 학교의 방향을 바꿔놨다고 볼 수 있죠. 사건의 여파는 부산대학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 채택했던 간선제에서 총장 직선제로 복귀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거점 국립대학 교수연합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고현철 교수의 명복을 빌며 그분의 유지를 받들고자 총장 선거를 5일 앞두고 부산대에서는 후보자들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고현철 교수의 뜻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고현철 교수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총장 직선제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을, 이 자율성을 무너뜨린 것이 어쩌면 교육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우리는 복지, 교육, 대학의 자율성, 연구, 소양문,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수도권 중심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합니다. 총장 선출 결과에 대한 교육부와의 대응 문제는 우리 학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들은 직선제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만큼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게 그 합리적인 좋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그런 이제 불이익이 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감수를 하면서 직선제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선거 당일, 선거가 열리는 경암체육관 앞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내 구성원들로 붐볐습니다. 어렵게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된 후 처음 열리는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부산대 각 캠퍼스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선제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와 갈등 때문에 좀 우려도 있죠. 그런 부분을 알고 직선제를 선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으로 직선제 했을 때 같은 경우엔 저희 대표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다들 한 표를 행사하시러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주체가 된 기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근거도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개표 이후입니다. 이달 9일 교육부가 실제 득표 순위와 관계없이 무순위로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순위자를 반드시 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임용권자가 그거에 기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 내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정부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대학에서 어쨌든 복수의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거는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임용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열어준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교육부의 방침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하더라도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7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더라도 총장 임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학교의 자율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올릴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구별해서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 우리 구성원의 어떤 선출된 당선자 1위를 2순위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천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왜 교육부가 대학에 여러 가지 자유권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어떤 그 간섭에 의해 가지고 대학을 분란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구성원의 합의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교육부로 임명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와 이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총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대학도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벌써 문제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순천대학교는 간선제 선거를 통해 2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해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뽑은 겁니다. 네, 이 순천대는 간선제로 후보를 추천하긴 했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직선제든 간선제든 이 교육부의 결정으로 대학의 총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이 선거를 끝낸 부산대학교 입장은 어떤가요? 네,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들은 2순위 후보자가 임용 결정될 경우 총장 자리를 비워놓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총장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립대학교들. 그런데 사실상 임용권을 학교 측이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제20대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될지 부산나우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용수 프로듀서 수고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원래는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초기 진료 시간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전과 초기 대응을 강조하며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소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재나 구조, 구급 등 늘 골든타임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쫓기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산은 소방 골든타임이 잘 지켜지는 도시일까요? 부산하우에서 소방안전센터를 취재했습니다. 부전 119 안전센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번화가에 자리한 만큼 이곳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는 시각, 이른 아침부터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차량 전복 사고 현장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장비 준비하고 선물은 나를 바로 따라오도록. 현장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알 수 없는 상황, 출동은 총각을 다툽니다.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장비를 착용하는데요. 그런데 동서고가로에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연히 그 진입했고 그 동서고가로상 차량 정체 없이. 꽉 막힌 도로,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순간 사이렌 소리를 높이자 차량들이 양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열린 도로를 따라 소방차가 조금씩 속도를 냅니다. 먼저 갈게. 사고 현장 가까이에 다다르자 현장 지휘관은 좀 더 빠른 현장 파악을 위해 차에서 내려 뛰기 시작하는데요. 대원들도 급한 마음에 뒤따릅니다. 승용차가 전복돼 한 차로를 완전히 막아선 사고 현장. 아니면 여기 돼야 된다. 대원들은 운전자의 안전부터 확인합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합니까? 팔만 제일 불편한데요. 사고 차량에 대한 안전 확보와 환자 응급 조치 후에 구조가 이뤄집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은 상태. 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119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신고에서부터 현장 도착까지 5분 안에 이루어져야 초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경우 출동에 걸린 시간은 단 3분 20초. 길 터주기가 잘 된 덕분입니다. 시내도로는 좁아서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저 위에 저기는 이제 차선이 폭이 넓고 또 갓길이 조금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 비켜줘 사이렌을 3개 올리면 좀 비켜주는 편입니다. 부전센터는 부산 지역의 소방안전센터 중에서도 출동이 많은 것으로 손꼽힙니다. 하루 평균 25건이 넘는데요. 한시라도 빠른 출동과 현장 조치를 위해 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하던 부전센터에 화재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화재 출동, 가건물 나옵니다. 부대부대, 1분 1초가 급한 화재 출동.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까지 감수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소방차 앞으로 택시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듭니다. 그런가 하면 경적의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를 보고도 대부분의 차량들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제갈길을 갑니다. 부전센터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먼저 도착한 인근 센터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상황.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가건물만 전소됐습니다.
화재의 경우 피해 규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시간이 골든타임 5분입니다. 불이 붙은 지 5분이 지나면 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이른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화재 진압이 훨씬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길터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그리고 또 기항을 협조를 바라는 방송을 하고 그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는 우리가 생각을 비례하는 것처럼 5분 됐으니까 화재는 요만큼만 되는 게 아니고 단지 1, 2분 차이에 화재는 벌써 훨씬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 길을 틔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 뿐더러 대형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터주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 지난 5월 실시한 길터주기 시범훈련 결과 소방차가 5km를 출동하는데 전국 평균 11분 48초가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의 길터주기 의식은 어떨까요? 도로 사정이 열악한 곳 중 하나인 부곡 119 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상 출동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출동! 센터에서 5km 떨어진 곳에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해 긴급 출동하는 대원들. 그런데 출발부터 쉽지 않습니다. 2차로를 꽉 메운 차량들이 소방차 앞을 막았었습니다. 최대한 비킬 수 있는 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이시를 못하네요. 결국 수신호까지 해가며 차선을 바꾸는데요. 차량들이 소방차를 보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일반 차량을 피해 요리조리 차선을 옮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 사이 소방차 교통사고가 51%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교통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중앙선을 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차를 피해서 저희가 진입하는 수밖에 없죠. 위험하지만 그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겨우 큰 도로를 지나 골목으로 진입했는데요. 취재진이 동승해 실험해본 결과 부산 시민의 길터주기 의식 부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5km 출동하는데 8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얼마나 걸리는 거리입니까 이게? 이 정도 거리는 좀 강에서 거리가 멀어서 평소에 한 6,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저희는 정말 답답하죠. 저희는 빨리 가봐야 되는데 저희를 신고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분들 마음을 위해서 우리도 빨리 가야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저희도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선 길터주기에 대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길터주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길터주기가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길터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화면으로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1차로는 쉽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을 하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시면 되고요. 네, 3차로 이상일 경우를 한번 보죠. 3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차가 가운데로 주행할 수 있도록 1차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이렇게 피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동안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면 길터주기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길터주기만 잘 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화재 출동. 가스 가지고 현재 불이 붙었다고 지금 드렸고, 현재 조기 진화 중에 있는 상태. 10월 이후 건조해진 날씨 탓에 화재 신고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늦은 밤에 들어온 신고, 장소가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원들은 더욱 긴장합니다. 주택에 있는 인명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의 인명 피해에 대한 인명 구조 그리고 연소 확대 방지에 제일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센터뿐만 아니라 인근 센터 2곳, 구조대, 그리고 지휘 차량까지 함께 출동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화재. 여러 곳에서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초기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곳은 문현동. 부전센터가 지원을 나간 건데요. 도로 통행량이 적었던 덕에 도착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 바로 앞까지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 소방차가 지나가기엔 폭이 좁은 골목길에 설상가상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이 문제입니다. 결국 대원들은 소방차에서 내려 현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와 주차된 차량 사이 좁은 공간으로 대원들이 오가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한순간에 주택 전체로 번진 불. 인명피해가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며 진화에 나서는데요. 사실 소방차가 화재 현장 가까이 진입하지 못하면 진압 시간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 호스를 길게 연장해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150m 이상 호스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현재 안쪽으로 주차되어 있으면은 펌프차하고 탱크차하고 좀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은 종종 일어납니다. 양쪽 주차돼가지고 특히 부산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 후에도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출동도 걷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처럼 열악한 도로 사정 탓에 부산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고지대, 좁은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이 총 273곳.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운전대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출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 7월 부전센터로 발령받은 박운기 대원. 그는 근무가 없는 날이면 지리조사에 나섭니다. 골목을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보통 소방차의 너비는 2.3m. 차를 돌릴 공간까지 고려해 4m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회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저쪽에 불법 주등 차량이 있을 경우에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진 골목길은 더욱 꼼꼼하게 살핍니다. 고지대 경사로를 따라 소형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일수록 화재 취약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한 대도 겨우 오르는 경사진 골목길. 과연 이곳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펌프차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싣고 있기 때문에 서지만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탱크차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탱크차 같은 경우는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수화 장치함입니다. 안에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화재 골든타임 5분을 사수해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소화 장치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어려움을 아니까 소방차가 또 오는 시간하고 또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민들. 과연 주민들은 비상소화 장치함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날 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비상소화 장치함에 대해 물었는데요. 소화 장치함이라는 게 있는 건
그런데 요 본 부분에는 조금 없고요. 요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는데요. 그런 게 없어가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하는 것 같으면 참. 이 주인은 내가 그걸 못 봤는데.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서 태어나가 70년 살았습니다. 아, 근데 그 들어보신 게 예, 그건 모릅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비상수화 장치함의 위치를 알고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결 한번 해보실랍니까?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시죠. 아니, 못 합니다. 나 저 안 해봐갖고. 전혀 사용법은 모르시고요. 예, 안 해봐서 몰라요. 한 5-6명? 주로 어린 젊은 사람들 요새는 많이 없으니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최우선돼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소방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민의식과 함께 소방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지금 시민 안전 소방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 부족 현상이 한 32.1% 정도로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소방 공무원이 부족한 걸로다가 통계 자료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소방 장비 부족률도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소방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확충 등의 제도적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늘 안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 진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 실정에 맞는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더 큰 화재나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할 골든타임.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